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재인 때 다주택자가 적폐다, 부동산 부패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번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는요, 그냥 전월세 주는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을 갖다가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대요. 진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무슨 경제를 알아야지. 경제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다. 아니, 그러면 세계적으로 집값을 올렸는데 문재인이랑 다주택자가 세계 집값을 다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아직도 근데 이런 프레임을 쓰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되고, 참 화도 안 나요, 이제는. 화도 안 나서. 그 임대 누가 줘요? 다주택자가 임대 안 주면 도대체 1주택자가 임대 줘요? 그거 갖고 나라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합니까? 국가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0%는 어떡할 거야? 그리고 다주택자 있는데 지금 집값 왜 떨어져요? 다주택자 집 안 사서? 그런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좀 대꾸라도 해주지. 경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깨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무주택자들이 이 개혁신당에 집값 분수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한번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대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서울 전체 가구의 52%가 무주택 가구랍니다. 그게 이 폭등한 집값을 이 주택 투기 때문이래요. 주택 투기 때문에 문재인 때 집값이 올랐대요.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가 세금 특혜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수가 매물이 안 나와서 정상 수준으로 지금 안 돌아오는데 이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하면 빠르게 집값이 하락한답니다. 여기에는 대가리에 똥만 찬 놈들만 있나 봐요. 경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가격을 34평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에 공급해야 된답니다. 기가 차서. 이 개혁신당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 투기다.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 때문에 집을 안 판다. 야, 나 좀 집 좀 팔게 와서 내 것 좀 사주라. 내가 싸게 팔을 테니까 네가 좀 사줘. 그리고 무슨 아파트 분양 가격을 34평 기준으로 3억 5천에 공급해라? 네가 해봐 그럼. 지가 하면 되잖아요. 왜 지가 안 해? 네가 건설사 차려가지고 해봐. 왜 정치인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니? 이 경제를 놀라도 못 모른다.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처음 들어봐요. 이런 단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파트 분양이 이 건축비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저 북한 가서 살아. 북한 가서 살고, 저기 중국 가서 살아라. 거기는, 토지거래도 허가로 하거든? 한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를 임대하니까, 거기 가서 살아. 그래서 요즘에 뭐 토지 임대부, 뭐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10년 살면 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러는데, 뭐 좋아요. 뭐 좋아. 집만 거래하는 거 좋아. 건축비만 들어가면 좋지. 너가 해봐. 아주 혁신이 거다. 이렇게 해서 공급하면, 아주 넌 성공할 거야. 한번 해봐. 자,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 때문에 집을 안 판대요. 지금 임대사업자들 다 죽고 있거든? 뭘 아니? 네가 임대사업자 해봤어? 하라 그래도 안 할 거니까, 임대사업자 취소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구청하고 시청 정부한테 말 좀 해줘. 국토부에 말 좀 해줘. 이거 취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 다 팔아줄 테니까. 무슨 임대사업자가 전부 아파트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아파트 갖고 있어가지고 이 매물이 상당수가 나와서 정상 수준으로 빠르게 나온답니다. 야,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빌라 오피스 갖고 있어 이것들아. 네가 안 사니까 사기꾼들한테 집을 팔았지. 뭘 아냐? 진짜 나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자,
다주택 규제가요, 이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쏠림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주택자 죄인? 부동산 정치 끝낼 때 됐다. 다주택자는 죄인 몰아세운 문재인 정부 강남 용산 집값만 띄워줬다.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수요의 이동으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기사예요. 자, 제가 지난 영상 때 이걸 올려드렸어요. 통화량이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 근데 이게 지금 380회입니다. 이 500회도 안 넘어가가지고 제가 500회 넘으면은 2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EBS에 이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거 300만 회거든요. 도대체 몇 배야? 이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진짜예요. 돈의 원리. 이게 제가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통화량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 게 아니라는 거를 반박해 드릴게요. 자, 이 문재인이가 어디 한번 살 테면 사봐라 이러고 이 다주택자를 엄청나게 규제를 했어요. 자, 취득하는데, 보유하는데, 매도하는데 다 규제를 했거든요. 자, 일단 집을 못 팔게 양도세 중과를 때립니다.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와, 양도세 이거 중과예요? 그냥 양도세는 소득세랑 같아가지고 기본세율로 적용되거든요. 지금이 그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멈춰놔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30%니까 엄청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의 한 50% 이상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종부세 포탄 때렸죠.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팔으라는 거죠. 이 종부세 포탄이 이 개인들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 법인들이 아주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이거 못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은 없어가지고 한번 각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아예 집을 못 사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렇게 세 개로 묶어버렸어요. 이거 세 개로 묶으면요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묶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12% 때리죠. 이거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자금 계획서 제출. 아니 이러는데 어떻게 다주택자가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누가 집을 샀냐? 영끌족이 샀어요. 영끌족. 네. 이 정부 말 들었다가 벼락거지 전략. 문정부 말 믿었다가 벼락거지다. 20대 청년 청와대에 청원했답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죠. 이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기사거든요, 다. 집값 떨어진다던 당신 말 믿었다가 벼락거지 됐잖아. 부부 사이까지 갈랐다. 6억 아파트가 15억이 됐다. 벼락거지 된 서민이 한탄.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 적폐 취급. 벼락거지 친구의 질투.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레임을 갖고 국민을 대하면 안 됩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이거 완전 신조어예요, 신조어. 이런 말이 세상에. 그러니까 영끌족이 산 거예요, 영끌족이. 예, 영끌족들이 집을 다 샀다. 다주택이 어떻게 삽니까? 취득세 12%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억짜리 사도 3,600만 원이에요, 취득세가. 말이 됩니까? 누가 사요? 안 사지. 그럼 집값은 그럼 영끌족이 올렸네, 집값. 영끌족 보세요. 자, 더는 못 버틴다. 지금 한 달 만에 아파트 경매 60%. 한 달 이자만 300만 원이다. 금리나 언제냐? 고달프 영끌족. 마지막 1원까지 영끌. 450만 명 비통장 3개. 이 450만 명이 정확히 추산은 안 되지만 요 사람들이 영끌족인 것 같아요. 영끌족. 그 아파트 사신 분들. 자, 고금리 못 버티러 2030 영끌족. 10만 명이 집 팔았다. 벼락거지가 영끌거지. 집값 하락에 생겨난 신조어. 벼락거지 면하려다 밤잠 설치는 영끌거지. 아유, 참. 이 영끌분들도요, 돈 벌려고 산 거죠. 근데 영끌족이, 다주택자가 안 샀으면 영끌족이 집값 올렸겠네. 왜 다주택자한테 뭐라 그래? 뭐 조사도 안 합니까? 머리가 빈 거지. 자, 세계 집값도요, 전부 다 문재인하고 대한민국 다주택자하고 영끌족이 올린 겁니다. 이거 기사 보세요. 이게 다 20년도, 21년도 기사거든요. 자, 코로나, 부동산 급등, 전 세계 집값 9% 뛰었다. 자, 전 세계 집값 누가 올렸어? 9% 올렸으니까 이거 문재인이 한 겁니다. 자, 문재인이 한 거고 다주택자가 한 거예요. 2021년도 9월 기사입니다. 자, 코로나가 끌어올린 지구촌 집값, 거품 초기, 경고. 21년도 3월 기사.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집값 10%등했다. 21년도 8월 기사. 들끓는 세계 부동산, 각국 정부 대책 마서. 야, 이거 우리나라한테 따져야 돼요. 우리나라 문재인하고, 우리나라 다주택자하고 영끌족이 다 올린 겁니다. 자, 중국 대도시 부동산 거품 심각, 강력 규제 도입. 이거 우리한테 따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거 올린 거야. 중국 집값도. 자, 도쿄
일본도 우리한테 따져야 돼요. 집값 30년 만에 사상 최고라는 거거든요. 22년도 1월 기사가. 이거 우리한테 따져야 돼. 이거 자 중국하고 일본은 다 문재인하고 다주택자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집값 4.3% 오를 때 미국 9.6% 올랐다. 우리나라가 미국도 집값 올렸네. 미국도 우리나라 따지세요. 자, 코로나가 밀어올린 세계 집값 독일 7%, 캐나다 6%, 프랑스 5%.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했으니까 다 우리나라한테 따져야 돼요. 우리나라 다주택자하고 연구 쪽하고 우리나라 저 문재인한테 따지세요. 우리나라가 우리 아주 이 대한민국이란 조그마한 나라가 한 200개 지금 나라 되거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다 올렸습니다. 이 댓글 수준 보세요. 제 영상에 문재인 때문에 오른 게 맞다. 문재인 니 때문이다. 문재인 커버하느라 애쓴다. 문통이 잘못된 정책 써서 급격하게 올랐다. 틀렸다. 저보고 틀렸대요. 문재인 때 돈도 양껏 풀었으니 다주택자 문재인 탓도 있대요. 그래. 문재인이 우리나라 집값도 올리고 세계 집값도 다 올렸다. 우리나라 그리고 다주택자가 적폐라서 세계 집값을 다 올렸어. 미국, 중국, 도쿄, 독일, 캐나다, 프랑스, 우리나라가 다 올렸어요. 우리나라 잘못이에요, 이거. 수준들 하고는. 자, 코로나로 인한 연준의 양적 완화. 이게 돈을 푼 겁니다. 자, 금리 인하는요, 거들 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20년 때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갑자기 급격하게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근데 이 9조 달러,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면요, 1경 2천조라니까, 1경 2천조. 거기다가 기준금리가 0.5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거의 2배 효과예요, 재료금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금리 인하가 돈을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다. 자, 돈 푸는 정책은 이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있는데 금리 인하는요,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통화량의 수요 대책입니다. 수요 대책으로 봐야지 이 금리를 어떤 재정 정책으로 보면 안 돼요. 재정 정책은 뭐냐면 이 양적 완화입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어요. 금융위기 와서. 근데 이 양적 완화는 연준이 아무거나 사냐? 아니에요. 미국 재무부 채권만 사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 채권을 계속 찍어내요. 그러면 연준이 계속 사주거든요. 그게 통화량 공급 대책이다. 그래서 이 공급 대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통화량 공급 대책. 요게 돈을 푸는 거예요. 금리는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수요를 끌어올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 중상층 집이 어디냐. 중상층이라고 하면 저는 잠실을 꼽거든요. 제가 잠실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빌라 갖고 있어요. 빌라 갖고 있는데 이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이 잠실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송파구죠. 전 송파구가 되게 잘 살고 소득이 높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엘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여기가 한 5,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기준으로 판단해 드릴게요. 여기가 2008년도 이제 이명박 때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 여기가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잠실 엘스 아파트 집이 자 25평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대에서 7억대까지 갔다가 다시 6억대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거래된 거래 금액으로 보면 5억에서 7억 왔다 갔다 했어요. 위로 올랐다가 내려간 거죠. 근데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이 6억대에서 7억대 이렇게 가다가 2014년도부터 박근혜 그 정권에서 LTV하고 DTI를 완화시켰거든요. 이게 돈을 푸는 거예요. 대출 푸는 거죠. 수요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8억대, 8억에서 9억, 9억에서 13억, 그래서 2018년 12억에서 15억대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박근혜가 2017년도에 탄핵이 됐으니까 2017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한 건데 멍청이에요. 다주택자가 집값이 올렸다고 생각하니까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간 겁니다. 아니 총을 쏘고 화살을 쏘려면 관역에다 맞춰야 정확히 그 정책이 효과가 있을 텐데 엉뚱한 정책을 쓰니까 왜 다주택자가 끌어올린 게 아니거든요. 다주택자가 서울에 아파트를 어떻게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요. 돈이 무슨 1,000억씩 있나? 아니잖아요. 아무리 갭 투자를 해도 서울에는 보통 한 3억 이상 들어가요. 아파트 살려면. 아니 근데
3억씩 열채에도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30억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다주택자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진짜 돈이 엄청 많은 사람 아닌 이상은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이 2008년도부터 보면은 5%대에서 이 금융위기 터지고 쭉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언제냐? 2%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의 1%대? 1%대도 사실 그렇게 여긴데 2020년도 가서나 내려오지. 이 1% 아래대로 내려가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1% 위에서 3%대에서 거의 놀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3.5인데 사실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3.5에 너무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원인을 못 찾아서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연준에서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축. 돈을 빼고 있어요. 이 보세요, 지금. 여기 2024년이 보이죠? 2020년도에서 이렇게 쭉 빼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가 7.7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9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3조 달러를 지금 계속 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연준이 돈을 빼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면 여기가 그랬어요. 2019년. 예, 좀 이따 뒤에 가서 볼 거지만 2019년에도 이렇게 빼니까 자 보세요. 2019년에 13억대에서 17억대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17억대도 후반이에요. 2019년 후반대. 왜냐면 15억대까지 갔다가 13억대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연준에서 돈을 이렇게 긴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예. 이 연준에서 돈을 조이면 우리나라는 자산가격이 빠진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다.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부터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해서 16년까지 9년 동안 1조 달러에서 4.5조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약 3.5조 달러를 푼 거예요. 우리나라 돈 하면 5천조입니다. 5천조. 근데 코로나 때는 일경 2천조니까 거의 한 2.5배? 2.5배를 푼 거죠. 이때 이 9년간 풀었던 거를 한 번에 2년간 풀어버리니 집값이 폭등하죠. 이렇게 경제를 보셔야 돼요. 왜? 세계는요, 이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통화량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초통화국이에요.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가요 달러로 무역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외환 보유고 있죠.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겁니다. 왜 외환 보유고를 이게 IMF예요.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IMF에다가 긴급 수요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시장 98년도에 IMF 왔을 때 IMF가 돈 빌려주면서 뭐 했냐면은 우리나라 시장 개방하라 그랬어요. 금융시장을. 그래서 우리나라 직간접 적으로 미국 자본이 50%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50% 이상이. 영화를 보세요. 유아인 나온 거 있어요. 김혜수하고.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기초통화 5개인가 6개인가로 달러 지수를 만들어요. 100에서 100을 기준으로 100 아래면 약달러, 100 위면은 강달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달러가 중요하니까. 세계에서 달러 없으면 거래가 안 돼요. 누가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무역을 합니까? 그리고 이 석유 있죠, 석유. 석유가 모든 제품의 원자재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이 달러로만 거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외환 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석유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 이 석유 하나로도 이 달러로 거래하는데 달러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요. 왜? 더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석유값이 오르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은 석유값도 떨어져요. 그러면 수입 물가 하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이 달러로 거래하니까 달러가 강달러다. 강달러란 말이 뭐겠어요? 달러가 비싸다. 그러면 약달러는 뭐겠어요? 달러가 싸다. 이런 뜻이에요. 달러가 싸니까 석유를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달러가 비싸니까 석유를 비싸게 갖고 오는 겁니다. 이 환율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환율 시장이. 자, 환율이 오르면요, 수출은 잘 돼도 수입 물가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은 경쟁국이 많아서 환율이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1330원대예요. 그러니까 높아요. 높은 환율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야 되잖아요. 수출 좋죠. 근데 경쟁국 때문에 수출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기술력, 그 다음에 인건비, 그런 가격 경쟁력이 일본도 있죠. 그 다음에 저 중국도 있죠. 동남아도 있죠.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수출이라는 건. 하지만 수입은 확실하죠. 왜? 사오는 거니까.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야 석유값도 내려가고.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1이다. 제1의 기축통화국이다. 근데 자, 일본도 기축통화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처럼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이유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고, 두 번째는요, 일본의 부채가 반 이상이 국민 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국민 예금을 믿고 막 그 채권을 찍어내요. 환율 방어하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질적으로 다르다. 뭐 인구수가 보통 뭐 3배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뭐냐? 국민 예금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일본 중앙은행이 이 국민 예금이 반 이상이 돼요. 국가 부채 반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 믿고 채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로금리로 버티죠,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미국 경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이제 알았으면 이런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 박은정이라는 이 감정평가사분은 도대체 경제를 뭘 안다고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따질 거면요, 연준한테 따서 연준하고 미국 있죠. 미국이 이 중앙은행이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아도 다 못 갚아요. 빚더미 터지는 한계 상황이다. 원래 다 빚으로 돌아가요. 미국도 빚으로 돌아가는데 뭔 소리야. 미국한테 따져 그럼. 미국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이 전세하고 대출, 가계대출이 다 미국 똑같이 닮아 있어요, 미국이랑. 무슨 전세 가격이 집값을 끌어올린다, 무슨 전세 대출, 윤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다. 느슨한 전세 대출,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언제 돈을 다시 푸냐. 이걸 공부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예, 이런 거 다 이제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 아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빌라 오피스텔을 가격 좀 올려주세요. 한번 떼 좀 벌어보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요 13,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 1,000채 갖고 있고요. 2,700채 건축왕. 자, 560채 빌라왕. 1,500채 빌라왕. 460채 빌라왕. 1,200채 빌라 황제. 아니 이 사람들은 집값 다 올렸겠네 그럼. 그렇지 않아요? 다 다주택자네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다주택자네. 집을 500채 이상씩 갖고 있으니까. 근데 왜 빌라 오피스텔은 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안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으면 전세 사기꾼들은 집값 올리는 주범이겠네. 안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지금 집값 떨어지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이 문재인 정부하고 이 윤석열 정부가요, 연장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아까 앞에서 봤죠? 문재인이 임대인들 다주택자 규제했다고. 바뀐 거 봐볼까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가해지고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지정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똑같죠? 작은 계에서 똑같죠? 다주택자 30% 대출해주는데 집을 어떻게 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 지금 집을 안 사고 있다니까요? 규제를 안 풀었어요. 문재인이랑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냐? 공시가 하락해서 종부세 기준 올려서 종부세 좀 깎아준 거? 문재인보다 나은 거 요거예요. 보유세 깎아준 거.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지금 일시적으로 폐지한 거. 그러면 기본세율이에요. 양도세 안 걷는 게 아닙니다. 기본세율이에요. 그냥 중과만 폐지한 거지. 일시적으로 그것도. 아니 여기를 풀어야 돼요. 취득을. 그래야 다주택자가 사가지고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라도 하지. 아니 사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규제를 뭘 풀었냐고 도대체.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 윤석열은요 문재인 아바타 같아요. 자,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면 그럼 지금 왜 떨어지냐고 도대체. 왜 떨어지는 이유를 말해봐.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서? 문재인 때부터 안 샀다니까? 봐봐. 야, 문재인 때부터 집을 못 사게 했다고 이렇게. 답답해 진짜.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이요. 올해 집값 하락한답니다. 그리고 전문가 70%가 올해 집값 하락한대요. 왜 하락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자, 보세요. 연준에서 긴축을 하니까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렇다. 자, 연준이 긴축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돈을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돈 공장이거든요. 공장 가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장 가동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입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9조 달러에서 7.7조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얼마 내린 거예요? 1.3조 달러? 아니, 고작 이거에 휘청합니까? 고작? 푼 게 5조 달러인데, 5조 달러에서 아직 반도 안 줄였어요. 근데 이걸로 휘청하고 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 이렇게 내립니다. 이때도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9년 때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연준은 돈 찍어내는 공장이다. 미국은 채권 찍어서 돈을 푸는데 세계 모두 미국을 소비합니다. 왜? 미국이 신용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아지면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주택 투기가 집값을 올려요. 그러면 세계 집값을 다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올렸냐고. 문재인이 올렸냐고. 아니라고.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면 자산 가격 상승한다. 그러니까 따질 거면 연준에다 따져. 따질 수는 있겠어? 연준에다 따져라. 돈 풀지 말라고 연준에다 따져, 제발. 다주택자 따지지 말고, 문재인한테 따지지 말고. 문재인은 다주택자 집 못 사겠다니까? 네가 한번 사봐. 네가 다주택 돼가지고 네가 집을 사봐.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누가 사니? 취득세를 12%씩 내가지고. 아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를 공부하려면요, 그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경제학이 있어요. 화폐경제학. 그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통화량. 중요한 건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연준에서 긴축하면 자산 가격 내려갑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올릴지. 근데 보세요. 자, 2004년 집값이, 2024년 집값이 2004년으로 갈 수가 없는 이유. 연준이 돈을 다 안 걷어요. 살짝 내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돈을 푼다고. 그래서 집값이 안 내려가는 거라고. 올라간 집값은 안 내려갑니다. 왜? 연준이 돈을 이렇게 내려야 돼요.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럼 세계 경제 망합니다. 돈을 이렇게 다 걷어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다 걷어들여야 요때 집값으로 간다고. 이렇게 푼 돈은 안 걷어들인다고. 살짝 내려갔다 또 다시 치고 올라가지. 역사가 그랬어. 그래서 부동산은 길게 투자하면 이렇게 우상향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언제까지 할 거냐? 돈 다시 언제 푸냐? 뭐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 조절하겠다. 신축 놀이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금리는요, 인하했다가 동결합니다. 그리고 인상해요. 그리고 또 동결했다가 또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가요. 이런 순서로 가는데 중요한 건 긴축이다. 완화다. 이게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인데, 그럼 양적 긴축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을 때 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었네? 그럼 조금 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물가가 폭등해버리면 폭동이 일어나요. 국민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노예를 만들려면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완화 언제 하냐? 경제 충격이 있으면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봐요. 조만간이다. 조만간 터집니다. 트럼프가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출마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콜로라도주에서 출마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뒤엎고 출마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미셸 오바마 등장할 것 같아요. 등장하면 금리 내리고 돈 풉니다. 돈 푸는 명분은 상업용 부동산이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영상 길었는데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라. 다주택자는요,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다주택자가 집값을 어떻게 올려요? 그러면은 전세 사기범이 집값 다 올렸다니까? 근데 빌라 오피스텔은 집값 오르지도 않았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